세계인들이 정주행하는 K 컨텐츠의 시대, 제작사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흥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니, 흥행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업계를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요즘 K 콘텐츠 글로벌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눈 떴다 하면 새로운 콘텐츠 나오고 인기 없고 이렇게.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짝 놀라면서도 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쏟아져 나오고 있는 콘텐츠가 제작사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볼거리도 채널도 많아지고 다채로워지는 건 언제까지나 콘텐츠 수요자의 관점이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아지면 좋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매일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콘텐츠 과잉 공급이 되는 시대니까요. 제작자는 높은 리스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또 잘 배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고충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트 리중앙 이 두 회사 비교를 하면서 드라마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라마 제작사는 말 그대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죠. 사실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2010년대 한 중반까지는 드라마 기획 및 제작은 KBS, SBS, MBC 같은 흔히 아시는 방송 3사에서 제작을 하고 그 방송국에서 직접 방영까지 하는 그런 방식이 주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케이블 종편에서 응답하라 시리즈라든지 도깨비처럼 지상파 드라마 흥행을 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의 보급 및 발전으로 OTT나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가 호황을 이루게 된 거죠. 작품이 많아질수록 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사이즈 자체가 커버리니까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독점했던 드라마 제작 산업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분 건가요? 첫 번째는 제작비예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의 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50억 원이 제작비로 할당이 됐고요. 도깨비 같은 경우에 400억 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350억 원, 재벌집 막내 아들 약 300억 원, 현대 변호사물인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총 200억 원으로 이제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흔해졌죠. 야, 전부 다 100억 단위네요. 태왕사신기나 아이리스, 대장금 같은 작품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작품들로 이제 대표되는 200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편당 제작비가 1억 원을 이제 돌파하기 막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 편당 제작비는 평균적으로 3억 7천만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을 하면 제작비가 10년 사이에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죠. 10년 사이에 10배 정도? 그 퀄리티가 이제 괜히 나온 건 아니네요. 전문 드라마 제작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을 했다기보다는요. 과거 방송사에 이제 제한된 자원이나 인력 때문에 그 외주 제작자나 이제 업체와 이제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고퀄리티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외주 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 수수료가 엄청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원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되겠고 아웃소싱은 또 불가피하니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내재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고요. 또한 이제 제작 방송사에서는 이제 시청률 생각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다. 제작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나 재정적 리스크 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방송사에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쌌던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고수익 또는 고위험 이렇게 분류되는 사업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이제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수입이 되고 티빙이나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여러분들이 흔히 이용하시는 그 국내 OTT 및 스트리밍 서비스도 호황을 이루면서 이제 플랫폼, 소위 이제 보여주는 곳은 늘어났으니까 전문적으로 만들기만 잘하는 회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판을 깔아주는 곳들은 늘어났으니까 이제 놀감만 잘 만들면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TVN을 운영하고 있는 CJ ENM,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JTBC 계열의 중앙그룹인데요. 이대로 이제 방송사가 제작한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진출을 하자니 이름에서 오는 고정관념, 그리고 TVN, OCN, JTBC 등 방송사 입맛에 맞는 콘텐츠라는 이제 국한된 컨셉으로 인해서 콘텐츠 유통에 제한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방송사가 이제 직접 제작하기에는 비용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많은 플랫폼에 자유롭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필요해가지고 드라마 제작 회사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배경하에 독립된 제작사는 모회사나 편성 방송국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전략적인 IP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유연하게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기 전에 그 드라마 제작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나요? 드라마 제작 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작비를 총 100으로 봤을 때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사 납품이나 이제 플랫폼 선판매 같은 경우는 제작비 보증 없이 편성 매출이나 이제 판권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요. OST나 PPL 등을 더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작 원가나 계약 구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 및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평선 매출로 제작비의 약 40%에서 70% 가까이는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PL 광고나 OST 저작권 매출로 제작비 한 10%에서 20%를 커버하고 나머지는 편성 매출 외에 타 국내 방송사나 플랫폼의 판권을 판매하면서 손익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더글로리, 스위트홈, 지옥, 킹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의 DP나 마이네임, 무빙으로 대표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발주한 플랫폼이 제작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IP를 가져가고요. 제작비의 10%에서 20%의 마진을 보장을 해줍니다. IP를 다 가져가고 제작비의 10%, 20% 마진. 그러면 이게 수익하고 흥행과는 큰 연관이 없는 건가요? 예, 이 경우에는 드라마가 흥행을 해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또 제작 과정에서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제작사 고유의 창의성이라든지 제작 자유도는 좀 간섭을 받을 수 있지만 외주 제작사로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구조가 상당히 신기하네요. 사실 상품을 파는 회사들은 직관적으로 감이 오잖아요. 얼마큼 팔았으면 얼만큼 벌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파는 회사다 보니까 재무 구조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숫자가 찍히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드라마 제작사의 쌍두마차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비교해보기 전에 먼저 두 회사의 개요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CJ ENM의 드라마 사업 부분이 2016년 5월에 물적 분할을 해서 탄생한 회사고요. 분할 이후 도깨비, 또 오해영,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 작품들의 제작을 맡아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사로 성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2005년 중앙그룹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메가박스, 매거진 등 콘텐츠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2010년대 초중반 JTBC 개국 시점에 맞춰서 J콘텐츠리로 2022년 3월에 현재 콘텐츠리 중앙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요. 역시 DP, 무빙, 재벌집 막내 아들 등 스튜디오 드래곤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사로 알려져 있죠. 다만 콘텐츠리 중앙은 드라마 제작에 올인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다르게 4가지 사업 부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SLL 중앙 외에도 영화관, 메가박스, 키즈 테마파크, 플레이타임 등 공간 사업뿐만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이나 L 등 매거진을 만드는 HLL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유 자산 규모와 매출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콘텐츠리 중앙이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사업 구조 차이 때문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콘텐츠업 단일 사업으로 생각해도 문제 없는 회사라서 주요 자산 및 경영 성과의 상당 부분이 드라마 콘텐츠 매출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콘텐츠리 중앙은 드라마, 영화, 영화관, 키즈 카페, 매거진, 여기에 임대 대업 및 IT 사업 매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콘텐츠리 중앙이 자산 규모하고 매출 규모가 더 높다고 해서 드라마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볼 때 드라마 제작사 간 사업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은 콘텐츠리 중앙하고 비교를 하되 영업손익 분석만큼은 콘텐츠리 중앙의 드라마 콘텐츠 사업 부문을 리드하고 있는 종속회사죠. SLL 중앙과 비교를 해볼 테니 그 점 염두에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표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경영 성과 차이는 좀 극명하네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매출액은 점점 엇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영업소득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콘텐츠 제작사의 매출과 영업손익은 히트작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거 4개년의 매출과 영업손익을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코로나의 시작을 스위트홈과 같이 끊었고요. 2021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22년과 23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 글로리와 스위트홈 2 같은 메가히트 작품이 연이어서 나왔죠. 이거 유명한 작품이죠. 콘텐츠리 중앙도 DP나 무빙,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옷소매 붉은 끝동 같은 히트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영업손익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히트작 차이가 좀 심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정도는 아니고 다 히트작들을 꾸준히 했군요. 더 글로리나 스위트홈은 어차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니까 히트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업손익도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와 경영 방식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함께 두 회사의 2023년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매출은 확실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세하네요. 여기서 어떤 매출 구조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나요? 총 매출액 대비 해외 배급사나 플랫폼으로의 수출 비중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해외 매출은 해외 소재 매체, 즉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해외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 판매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총 매출 합계 대비해서 해외 매출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한 60%가 해외 매출이었고요. 콘텐트리 중앙, 즉 SLL 중앙은 48% 정도예요. 와, 이게 절반은 해외네요. 해외 배급 플랫폼으로의 판권 판매나 오리지널 제작 같은 성과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콘텐트리 중앙에 비해서 우세하다고 이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판매 구조에 따른 수익 구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오프닝에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방송사 및 플랫폼으로부터 편성 매출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고, 작품에 대한 판권을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도 있고, 편성 후 판권 판매하면서 함께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시점에 인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매출은 라이선스 사용권, 즉 판권 판매 매출 또는 판권의 양도로 대표되는 방식을 뜻하고요. 기간에 걸쳐 이행이라는 말은 주로 라이선스 접근권, 즉 방송사 및 플랫폼의 편성 매출로 대표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권, 즉 판권 판매 매출 한 73% 정도의 비중이고요. 라이선스 접근권, 즉 편성 매출 한 27%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즉 XLL 중앙의 경우에는 판권 판매 매출 한 78%, 편성 매출의 비중 한 22% 정도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편성 매출 비중이 미세하게 크기는 한데요. 다만 회사의 경영 성과는 다양한 원인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유가 전부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두 회사는 경영 성과에서 차이가 분명한데요. 사실 이 경우 재무제표 말고도 다른 종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종이요? 계약서입니다. 아, 계약서, 네. 종이, 네. 콘텐츠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매출 유형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볼 때 IP별로 이제 매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콘텐츠리 중앙보다 방송사나 플랫폼과의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더 제작비를 많이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편성 매출의 중요한 거래처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TVN,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는 JTBC가 있는데요. 다 같은 계열사들로. TVN은 미생, 응답하라 시리즈,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나 의사생활 이유는 뭐 크게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가 좀 매우 드문 반면에 JTBC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나 멜로가 체질 등의 이제 자체 제작하거나 타 제작사와 공동 제작하는 비중이 TVN에 비해 매우 높아서 제작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외부 제작사 입장에서는 편성 매출의 제작비 이제 보전율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TVN의 보전율보다 낮을 수 있음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배급사 및 플랫폼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콘텐츠리 중앙보다 더 유리한 계약 옵션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게 더 유리한 계약 옵션을 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 콘텐츠 산업에서 제일 위험한 게 아까 흥행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방영되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을 할지 아닐지 뭐 알 수 없는 거고 까봐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제 더 글로리나 무빙, 스위트홈, 마이네임, DP, 지옥처럼 플랫폼에서 이제 오리지널로 작품을 제작하던 경우에는 안전 마진을 보장하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판매 가격이 높은 플랫폼, 즉 제작비 지원이 크고 마진을 잘 쳐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의 판매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독점 배급 계약, 즉 이제 타 플랫폼 등의 이제 일정 기간 라이선스의 이제 중복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조건으로 넣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한 플랫폼으로부터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또한 편성 계약이나 뭐 판권 계약을 체결할 때도 흥행 작품에 대한 이제 미니멈 개런티의 비중을 낮추고 노출 시간이나 시청 횟수에 따른 런닝 개런티, 즉 성과 기반 인센티브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방법이 되게 다양하네요. 결국 이게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하는 게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아까 그 독점 배급 계약이 소위 말하는 이게 오리지널 개념인 건가요? 오리지널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오리지널 제작 방식의 경우에는 IP는 뭐 제작사가 아닌 플랫폼이 갖게 되고요. 이 경우 이제 OTT는 해당 IP에 대해 이제 타 국가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해외 리메이크 같은 재창작물의 로열티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에 기속이 돼요. 그러면서 제작사는 부가 수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제작사나 이제 출연자에 대한 뭐
소정의 런닝 개런티를 보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가 수익 및 브랜드 가치의 상승 효과는 결국 넷플릭스가 가져갔잖아요. 아, 넷플릭스가 이렇게 그냥 이득 본 거군요. 따라서 이제 흥행작을 제작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작품의 잠재성에 따라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다 이런 부분을 더 잘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출 대비 제작 원가가 좀 낮네요. 여기는 그러면 더 싸게 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매출액 대비 이제 제작 원가 집행률, 즉 제작의 직감저적으로 이제 발생한 비용의 발생률을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사의 영업손익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제 공시된 재무제표나 이제 주석상만으로는 이제 원가가 효율적으로 집행한 차이인지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뭐 수익구조 차이로 인한 원가율 차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원가율이 한 80% 중후반대에서 형성되는데 반해 SL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제작 원가율이 한 90% 이상으로 발생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가 발생 측면에서 보자면 출연료, 소속 PD나 작가, 촬영팀 등 인건비, 외주 촬영 및 후속 작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시나리오 관련 비용, 세트장 및 로케이션 비용 등으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작품 IP별로 이제 향후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 회사의 이제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경영 성과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비입니다. 두 회사는 광고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콘텐츠리 중앙이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광고 선전비로 집행을 했죠. 콘텐츠리 중앙은 배급사의 마케팅과는 좀 별개로 자체적으로 작품의 프로모션 활동을 하거나 이제 마케팅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만 하고 마케팅은 배급사나 이제 플랫폼에서 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역할이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닌가 보네요.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은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대규모 광고 캠페인 등은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아요. 방송사와 이제 플랫폼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에 SLL 중앙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이제 배급도 직접 참여를 하고 광고 및 프로모션 등 이제 뭐 직접 수행하는 비중도 좀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체 및 플랫폼에서는 제작사의 이제 마케팅 비용이 반갑겠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죠. 투자한 광고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드라마 콘텐츠에서의 뭐 자체 마케팅비의 지출이 큰 효과가 없을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면 인건비도 두 회사 간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작 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건비성 비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023년과 2022년 이제 평균적으로 한 187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총 매출액 대비 한 2.6%를 차지하는 반면에 SLL 중앙의 경우에는 뭐 2개년 평균 367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는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총 매출액 대비 6.4%니까 말씀하신 대로 2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실 수 있고요. 덧붙이자면 인당 매출액 기여도, 즉 총 매출액 대비 2023년 사업보고서상 임직원 수로도 이제 비교가 가능한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임직원 1인당 매출액 기여도가 콘텐츠리 중앙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것을 보면은 외주 활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혹시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 정도만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도 회사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 놓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한번 이 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가상각비는 크게 유형자산 상각비와 사용권자산 상각비 두 종류로 나뉘어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로 예를 들면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더불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물,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노트북, 촬영 장비 같은 걸 의미하고요. 사용권 자산은 임차한 자산의 사용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항공사가 비행기를 자체 보유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겠죠. 주요 설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회계적 정의로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L 중앙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인테리어, 공구와 비품, 즉 세트 장비나 방송 장비, 노트북 같은 보유 자산의 규모도 크고요. 뿐만 아니라 임차 시설물 등 건물 임차로 인한 사용권 자산의 규모도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커서 관련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SLL 중앙은 방송기계 장치 등 주요 유형 자산을 매입해서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는 규모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높고요. 동시에 사무실, 로케이션, 세트장 부지 등 장기, 즉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차 계약을 다수 체결한 효과가 눈에 띄네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1년 미만의 짧은 임차 계약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임차 자산의 공정 가치가 크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거든요. 보고 계신 표 하단에 단기 리스 및 수행 리스의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튜디오 드래곤은 1년 미만의 짧은 임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주 업체와의 수수
수수료에 포함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장비, 시설, 건물 등 비유동 자산의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무형자산 삼각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면은 두 회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좀 나는 것 같거든요. 무형자산 삼각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예를 들어 창작물의 IP, 즉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것들에 대해 비용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향후 이제 영업 현금의 유입에 기여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작사는 제작비를 지출할 때 판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 쉽게 말하면 IP, 즉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며 방송사 또는 이제 플랫폼이 그 프로그램을 방영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조금씩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100억 원을 들여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억 원을 이제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판권 자산으로 기록을 한 다음에 드라마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팔고 약 매년 20억 원씩, 100억에 5년이니까 20억 원이죠. 20억 원씩 상각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할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아, 네, 좋은 비유예요. 네,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드라마 제작 원가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총 무형자산 상각비는 1,831억이며 그 상당 부분이 1,826억 원을 이제 제작 원가, 즉 프로그램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제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SLL 중앙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총 1,055억 원이며 이 중 80%만 제작 원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즉 일부는 제작 원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가 한 20%가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자산 계정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타사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OST 저작권이라든지 뭐 기타 기술, 창작물 또는 브랜드에 대한 특허권,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뭐 계약상 권리라든지 제작 과정에서 필요해서 매입한 라이선스 자산 등의 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총 무형자산 상각비, 특히 제작 원가에 포함된 무형자산 상각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총 금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훨씬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작품 수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SLL 중앙과 비교를 했을 때 작품당 제작비가 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을 했다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단기간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약 구조를 활용을 했다. 이제 작품별 상각 내용 연수, 즉 경제적 내용 연수를 짧게 가져가면서 연간 상각비가 크게 발생을 함에도 그것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런 매출을 실현시켰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업으로 인한 손익을 좀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영업 외 비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업의 비용 중에 기타 영업의 비용이 좀 눈에 띄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타 영업의 비용이 2023년 기준 이제 총 163억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콘텐츠리 중앙의 기타 영업의 비용은 715억 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영어권 손상 차손에서 비롯이 되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화엔단 픽처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함에 있어서 발생한 영어권에 대해서 23년도에 이제 손상을 133억 원 인식을 했어요. 화엔단 픽처스는 이제 뭐 25, 21, 더글로리,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화제작을 좀 제작을 한 회사인데요. 유명한 것만 만들었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수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2023년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2024년 1분기에도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동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시그널이 재무제표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향후 화엔단 픽처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향후 행보를 모니터링 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도 하이지움 스튜디오나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등의 이제 종속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상 차손을 2023년 중에 한 355억 원 가량이나 인식을 하였다는 부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콘텐츠리 중앙은 판권 및 건설 중인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을 한 384억 원 인식했다는 점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판권 및 건설 중인 무형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를 보유한 상황에서 라이선싱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 원가를 자산화한 건데요. 판권이라는 부분은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기업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는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중인 무형자산은 제작 중인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권 및 건설 중인 무형자산의 이제 손상 차손 인식했다는 것은 추정컨대 손익분기 달성에 실패했다거나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IP의 총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듣다 보면은 드라마 제작사 간의 경영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건 단순히 작품이 히트했다 또는 히트를 못해서 망했다 뭐 이런 것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싶으시면 방송사 및 플랫폼으로부터 선취한 제작비의 규모나 제작 중인 IP의 규모
규모 등을 통해서 향후 현금 유입을 창출할 뭐 어떤 영업 활동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취한 제작비의 규모는 계약 부채, 즉 선수 수익의 규모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형 자산 중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의 규모를 통해서 제작이 진행 중인 IP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통해 기업이 향후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제작 및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회계사님께서는 앞으로 드라마 제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2023년에 OTT 이용률 77%, 뭐 유료 결제 이용자 비율도 한 57%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 건 제작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작품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제작 단가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시장이 커진다는 건 확실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일단 K-드라마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커졌잖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뭐 지속적인 성장과 콘텐츠리 중앙의 이제 흑자 전환 및 재무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뭐 해외 시장에서 K-드라마 인기를 좀 유지를 하고 근데 국내 수요를 꾸준히 이뤄내는 동시에 지금의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현재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출연료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 들고요. 콘텐츠 산업 이제 종사자들이 제작비에서 이제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으로 가장 먼저 뽑는 게 출연료예요. 뭐 당연한 이 얘기지만 뭐 출연료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도 이제 신인 아티스트의 이제 지속적인 발굴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제작진과 아티스트에게 이제 적절한 대우를 함과 동시에 출연료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드라마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유능한 PD 및 작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K 콘텐츠를 이끈 웹툰에 이어서 고품질의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장착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이 이제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플랫폼 및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 K 콘텐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진짜 세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콘텐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니즈나 뭐 이런 피드백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드라마 제작사들은 피드백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급변하는 제작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여러 OTT나 신규 플랫폼들과 공생하고 협업하면서 성장을 해야 해요. 이 변화와 이제 협업 관계 하에서 누가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트렌드에 편승해 가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수다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